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은행 창구 직원이 몰래 건넨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며느리 오수연이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뒷자리 대기석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눈을 가늘게 뜨고 할머니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건넨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니 말로는 도저히 다 전할 수 없는 절박함이 눈빛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을 가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비상구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쪽지 한 장이 할머니 목숨을 살릴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1년 동안 착한 며느리인 척 화사하게 웃어왔던 오수연이 할머니를 얼마나 끔찍한 음모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는지를요. 그날의 사연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기막히고 충격적인 그날의 사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핸드폰 알람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이복순 씨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72년을 살아오는 동안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진 날이 더 많았지만 오늘만큼은 유독 잠이 깊었나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득한데 이미 손은 옷가지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째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4월의 공기가 이른 아침 특유의 풀냄새를 머금고 있었죠. 이복순 씨는 눈을 잠시 감고 그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처음 몇 해는 새벽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낯설어서 이렇게 창문부터 여는 버릇이 생겼죠. 지금은 그것도 그냥 아침 인사가 됐습니다. 경기도 김포 전통시장 입구에서 2번째 자리. 간판도 변변치 않은 이복순 인절미는 시장에서도 알아주는 가게였습니다. 새벽부터 쪄내는 떡 냄새가 골목까지 흘러나오면 그게 이복순 씨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늘 같았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골목길을 따라 내려오면 새벽부터 부산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채소 파는 주영만 아저씨가 박스를 나르다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이복순 씨도 고개를 꾸벅였습니다. 가게 철문을 들어올리는 소리가 이른 아침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어제 미리 불려둔 찹쌀이 하얗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솥에 물을 올리기까지 3분이면 좋겠습니다. 손이 먼저 기억하는 동작들이었죠. 이복순 씨의 삶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떡을 찌고 오전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오후 5시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떠난 이후에도 3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이민재가 자랐고 아들이 대학을 나왔고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낡은 찜통과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예금 통장에 모인 5억,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값 10억. 남편이 평생 일궈놓은 것 위에 이복순 씨가 30년을 더 쌓은 결과였습니다. 언젠가 생길지 모를 손주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 하나로 아껴온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돈이 자신을 겨냥한 음모의 목표가 될 줄은 그 새벽에 이복순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심때가 지나 잠깐 한숨 돌릴 무렵 옆가게 황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시장 입구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황순자 씨는 이복순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떴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온 사람이었죠. 복순아, 오늘 인절미 한 접시 다오.
손자 녀석이 또 졸라서. 황순자 씨는 진열된 떡을 고르다 말고 이복순 씨의 얼굴을 흘깃 보았습니다. 야,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거지 뭐. 피곤한 사람 얼굴이 아닌데. 황순자 씨가 계산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복순아, 내가 살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 착하게 살면 결국 하늘이 알아주는 법이야.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거 하늘이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 이복순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그때는 그냥 친구의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착하게 살면 결국 하늘이 알아준다는 말이 훗날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무겁게 울려 퍼질 줄은 그 순간 알지 못했습니다. 이복순 씨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분의 삶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1952년생 경기도 김포 토박이입니다. 젊어서 시집온 이후 시장 한 자리를 꿰차고 떡집을 시작했고 남편 고영칠 씨와 함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찐떡이 몇 가마였는지 세다 보면 인생이 다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 뒤로 이복순 씨는 더 독하게 살았습니다. 울 새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찰떡을 찌는 게 슬픔을 잊는 방법이었거든요. 덕분에 아들 이민재는 지방 사립대까지 마쳤고 지금은 김포 시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잡고 결혼 소식을 전해온 날 이복순 씨는 팔리지도 않을 떡을 한 솥 더 쪄냈습니다. 기뻐서요. 그런데 5년 전 아들의 첫 번째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들 이민재는 1년 넘게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게 떡집 일보다 힘들었다고 이복순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아들이 오수연 씨를 데려왔습니다. 첫 인상은 괜찮았습니다. 또래 며느리들에 비해 말씨가 조신했고 시어머니한테 공손하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반말이 일수인 요즘 세태에 그것만으로도 이복순 씨는 오수연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내내 오수연은 주 23회씩 이복순 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청소를 해주고 관절에 좋다며 녹용을 한 달에 한 번씩 사다 줬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제가 더 자주 와야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뜰했습니다. 이복순 씨는 오수연이 고마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 며느리는 진짜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저의 덕분에 다시 웃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 뭔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거의 매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왔습니다. 이복순 씨는 처음에는 그냥 살뜰한 거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오랜 세월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길러진 본능이 조용히 경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황순자 씨가 떡을 사러 왔다가 이복순 씨의 한숨을 눈치챘습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금요일에 은행 가자고 해서 통장 관리 도와준다고. 황순자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계산대에 올려두었던 손이 멈췄습니다. 복순아, 계좌 관리 같은 건 함부로 하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에이, 내 며느리가 무슨. 그래도 조심해. 황순자 씨가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에서 오수연 씨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너한테 인사할 때는 화사하게 웃는데 돌아서자마자 표정이 싹 굳더라. 눈빛이 차가웠어. 그냥 내 느낌이야.
근데 복수나 은행 갈 때 도장 같은 거 함부로 찍지 마. 알았지? 알았어. 걱정도 팔자다. 이복순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황순자 씨가 나간 뒤에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다. 그 말이 내려가지 않고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떡을 찌고 있는데 며느리 오수연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내민 비닐봉지 안에는 평소에 먹던 녹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아직 남아있는데. 지난번 거 거의 다 드셨잖아요. 제가 미리 사왔어요. 매일 아침 한 조각씩 드세요. 관절에 좋잖아요. 오수연은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황순자 씨의 말 때문일까요? 이복순 씨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쳤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그리고 어머니, 금요일 꼭 시간 내주세요. 통장이랑 도장도 챙겨주시고요. 어머니 명의로 안전한 적금 하나 들어드리려고요. 요즘 금리 좋은 상품이 나왔거든요. 돈 그냥 묻어두시면 아깝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틀린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복순 씨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보가 울렸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였지만 분명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응, 알겠어. 며느리가 나간 뒤 이복순 씨는 한참 동안 녹용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선뜻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이복순 씨는 오수연이 사다 준 녹용을 한 조각 꺼내 따뜻한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 응대를 하다가 단골 아주머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얼굴인데도요.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혼자 고개를 흔들어 봤지만 멍한 느낌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황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복순아,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오늘 아침부터 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네. 나이 탓인가? 병원 가봐. 괜찮아. 요즘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그냥 피곤한 거겠지. 황순자 씨가 이복순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순아, 내일 은행 갈 때 정신 바짝 차려. 알겠지? 그날 밤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게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렸고 저녁을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오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화사하게 웃던 그 미소가 이제는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복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챙겨 넣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넣어야 할까? 두고 가야 할까? 두 가지 생각이 번갈아 들었습니다. 사실 이복순 씨 내면에서 실랑이가 한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수연은 1년 내내 잘해왔잖아. 황순자 말은 그냥 걱정이야. 의심하면 내가 나쁜 거지.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녹용 먹고 나서 왜 머리가 이렇게 멍한 거야? 그리고 왜 자꾸 은행하는 거야? 에이, 내 며느리가 설마. 이복순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선뜻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며느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테고 가보면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오수연이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은행 가요. 차에 타면서 이복순 씨는 며느리를 슬쩍 살폈습니다. 오수연은 평소처럼 화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있다는 느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골목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운전석에서 짧은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오수연이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도착해요.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이복순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묻기가 두려웠습니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이복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이라도 차를 세워달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가서 서명만 안 하면 되는 건가? 결국 이복순 씨는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미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통장과 도장만큼은 절대 내 손에서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행 주차장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오수연이 먼저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들어가서 번호표 뽑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며느리가 서둘러 은행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복순 씨는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 담긴 통장과 도장, 30년의 세월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걸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은행 문이 보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복순 씨의 눈이 대기석 한편에 고정됐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보지 않고 서류도 보지 않고 오직 이복순 씨의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빠르게 뛴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복순 씨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하루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75번.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오수연이 이복순 씨의 팔을 붙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가요. 3번 창구로 걸어가는 동안 이복순 씨는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이 자리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그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 박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은행원 특유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 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수연이 이복순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관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보이스 피싱도 많고 해서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과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이복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박서연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수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함께 처리 부탁드려요. 박서연이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복순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박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수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러지? 별거 아닌데.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2분쯤 지났을까요? 박서연이 다시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네요. 서류를 다시 보는 척하며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통장 사이에 끼워 이복순 씨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통장 확인해 보세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복순 씨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옆에서 오수연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이복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절박한 눈빛으로 이복순 씨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 쪽을 눈짓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어머니 계좌 관리를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오수연이 팔을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쪽지의 글씨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왜 도망쳐야 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잦아진 방문, 사다 준 녹용, 녹용을 먹은 뒤 시작된 두통과 어지러움, 깜빡깜빡하던 기억력, 은행으로 오던 차 안에서 보낸 도착해요 문자, 대기석의 검은 정장 남자들, 그리고 황순자 씨의 경고, 눈빛이 차갑더라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의 눈빛을 다시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저렇게 절박한 눈빛은 평생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복순 씨 자신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30년간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길러진 직감이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재빨리 집어넣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서명하시고 가세요. 금방이잖아요. 오수연이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안 돼. 지금 급해. 복순 씨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서연이 오수연을 제지했습니다. 고객님, 서류 확인이 좀 더 필요한데요. 잠깐 앉아 계세요. 오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복순 씨는 그 틈을 타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수연이 창구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 2명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차가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쾅! 비상구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은행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복순 씨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오수연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이복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층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거리였습니다. 큰 길로 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흔들지도 못했지만 다행히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김포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뒷유리로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오수연과 검은 정장 남자들이 은행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몸을 낮췄습니다. 택시가 큰 길로 빠져나가자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은행 직원은 대체 왜 이런 쪽지를 건넨 걸까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검은 정장 남자들은 누구였을까요?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뭔가 아주 위험한 일에서 벗어났다는 것. 황순자 씨의 건어물 가게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황순자 씨가 이복순 씨의 얼굴을 보고 굳었습니다. 세상에, 복순아. 너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순자야.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순자 씨가 얼른 이복순 씨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을 닫고 뒷방 의자에 앉히고 물을 따라줬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이복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직원 박서연의 쪽지, 오수연의 재촉, 검은 정장 남자들의 눈빛, 비상구로 뛰쳐나온 것까지. 황순자 씨의 얼굴이 말을 들을수록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갑자기 쪽지를 건넸고 검은 정장 남자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지. 응. 며느리도 그 남자들이랑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 황순자 씨가 이복순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순아, 이건 심상치 않아. 분명 뭔가 있어. 이복순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핸드폰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수연이었습니다. 황순자 씨가 핸드폰을 받아 꺼버렸습니다. 일단 여기 있어. 아무도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을 거야. 잠시 후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도망가신 거예요? 걱정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자에서 이복순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알아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황순자 씨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봐. 이 며느리가 널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생각해봐. 내가 은행에서 도망쳤잖아. 그럼 뭐라고 둘러댈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겠지.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복순 할머니, 여기 계세요? 며느리 분이 찾고 계시는데요. 파출소 경찰이었습니다. 황순자 씨가 급히 나가 막아섰습니다. 경찰의 말인즉 오수연이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은행에서 갑자기 난동을 부리고 뛰쳐나갔다고요. 황순자 씨가 뒷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순아, 큰일 났어. 며느리가 경찰한테 신고했어. 내가 치매로 가출했다고. 이복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아들 이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엄마. 민재야, 나 엄마야.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오수연이 글쎄 이상한 짓을. 엄마, 은행에서 난동 부렸다면서요? 수연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수연이 말대로 병원 한번 가보세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맞잖아요. 민재야, 엄마 정신 멀쩡해.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도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일단 수연이한테 전화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아들마저였습니다. 오수연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이복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황순자 씨가 조용히 이복순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나는 내가 정상이라는 거 알아. 순자야. 나 정말 정신 멀쩡한 거 맞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당연하지. 오히려 며느리가 이상한 거야. 복순아, 우리 증거를 찾아야 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황순자 씨의 말이 이복순 씨의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착하게 살면 결국 하늘이 알아준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정말 알아주는지 지금 이 순간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복순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황순자 씨가 시장을 한 바퀴 돌고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복순아, 알아냈어. 시장 야채집 정 아주머니가 그 은행 다닌대. 3번 창구 박서연이라는 직원 안다고. 이복순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직원이 어제 은행에서 해고당했대. 고객한테 이상한 쪽지 건넸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쫓아냈대. 황순자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복순아, 더 놀라운 게 있어. 그 직원이 지금 너 찾아서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대. 정 아주머니한테 이복순 할머니 아냐고 물어봤대. 이복순 씨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날 찾아? 응. 꼭 만나야 한다고 했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황순자 씨가 정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에 온대. 여기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오라고 했어. 그 1시간이 하루처럼 길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뒷방 구석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봤던 그 직원 박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찾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박서연이 이복순 씨 앞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오수연 씨. 그 사람 결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4년 전 68세 할머니 집안 남자와 결혼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사망했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요. 이복순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년 전 71세 할머니 집안 남자와 재혼했어요. 역시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사망. 이번에도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어요. 황순자 씨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복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3번째예요.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번째 피해자가 제 어머니였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박서연이 왜 그토록 절박한 눈빛이었는지, 왜 직장을 잃으면서까지 쪽지를 건넸는지, 할머니가 드신 녹용에 분명 수면제가 섞여 있었을 거예요. 어제부터 두통이나 어지러움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복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 아침부터 시작된 그 멍한 느낌, 이름이 생각나지 않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서연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에요. 총 보험금 8억. 수익자는 전부 오수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은행에서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 이건 금치산자 선고 서류예요. 할머니 재산을 전부 며느리 명의로 넘기는 거였죠. 이복순 씨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도 3년간 복수를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수연이 오빠를 버렸거든요.
오빠는 어머니를 잃고 아내한테도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어요. 박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연이 자주 이용하는 이 지역은행으로 정근 신청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어제 서류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또 같은 짓을 하려는 거라고. 오수연 혼자가 아니에요. 박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뒤에 큰 보험 사기 조직이 있어요. 목표 선정부터 위조 진단서, 보험 가입, 재산 빼돌리기까지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 전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이복순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세요. 박서연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성준 형사. 2년 전부터 이 조직을 쫓고 있는 분이에요. 이미 연락드렸어요. 오늘 저녁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복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서연이 있고 윤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결국 하늘이 알아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박서연이 제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그 말의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황순자 씨의 가게 뒷방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형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이복순 할머니시죠? 저는 강력계 윤성준 형사입니다.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서연 씨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형사님, 정말 제 며느리가 사람을 죽였나요? 저는 오수연이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이번엔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윤성준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1차, 2차 피해자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오수연이 며느리였고 결혼 1년 만에 사망했으며 고액 보험금이 있었다는 것. 화면에 두 할머니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복순 씨와 비슷한 나이의 평범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잡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형사가 이복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끼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복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으면 다음은 아들 이민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서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오수연 동선 파악하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며느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형사님이 미행하라고 하셨어요. 이복순 씨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정오쯤 두 사람은 오수연이 자주 간다는 카페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사가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오수연은 매주 수요일 그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오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이복순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멀리서 보는 며느리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계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며느리는 제 얼굴 모르니까요. 박서연이 노트북을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복순 씨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 찼습니다. 20분쯤 지나 박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며느리가 내연남이랑 만났어요. 어제 은행에서 봤던 그 검은 정장 남자요. 대화 내용을 녹화했어요. 박서연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카페 안 오수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 앉은 검은 정장 남자.
박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수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건 너무 위험해. 노파가 도망쳤잖아.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찾아낼 거야. 늙은이가 어디 멀리 가겠어. 빨리 찾아야 해. 시간이 없어. 알아. 근데 일 끝나면 우리 진짜 해외로 가는 거 맞지? 응. 이번만 성공하면 태국 가자. 15억에 보험금 8억, 23억이야. 이복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3억. 자신의 재산 15억과 자신의 목숨값 8억이었습니다. 오수연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조직이랑 반반 나눠도 10억은 넘잖아. 거기다 지난번 건에 받은 돈까지 합치면 우리 이제 50억 넘게 모았어. 이번만 끝내면 진짜 끝이야. 50억? 이미 두 할머니를 죽여서 번 돈까지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복순 씨의 재산도, 이복순 씨의 목숨도 이미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두려움을 밀어냈습니다. 이 영상이 형사 손에 들어가면 이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성준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내일 오수연한테 전화하세요.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럼 오수연이 할머니를 데리러 올 겁니다. 그때 잡는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오수연을 집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범행을 시도할 때 현장에서 잡는 거죠. 할머니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거실, 부엌, 안방 전부요. 오수연이 약물을 투여하려는 순간 돌입할 거예요. 이복순 씨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그날 밤 황순자 씨가 이복순 씨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복순아, 무서우면 안 해도 돼. 다른 방법 찾아달라고 하자. 아니야, 순자야. 이렇게 안 하면 오수연은 절대 안 잡혀. 나 할 수 있어. 황순자 씨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이복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복순아, 넌 정말 대단해. 30년 친구로서 자랑스러워. 이복순 씨도 황순자 씨를 안았습니다. 이 친구가 없었다면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치열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윤성준 형사와 경찰 3명이 이복순 씨의 집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거실 천장 모서리, 부엌 선반 위, 안방 화장대 옆, 3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거실, 부엌, 안방 전부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합니다. 옆집에서 대기할게요. 오수연이 약을 탄 음료나 음식을 주면 입에 대기만 하고 절대 삼키지 마세요. 그 순간 바로 돌입합니다. 형사가 이복순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세요. 저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형사와 경찰들이 옆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서영과 황순자 씨도 함께 숨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18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나야. 집에 가고 싶어? 너무 무서웠어. 미안해. 목소리를 일부러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오수연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부드럽고 살뜰하고 완벽하게 연기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그럼 제가 바로 갈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어제 몰래 돌아왔어. 알겠어요.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복순 씨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고요한 거리 너머 어딘가에 경찰들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걸 이복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10시 26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딸그랑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수연이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오수연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이복순 씨는 소파에 앉은 채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가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오수연이 이복순 씨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며칠 밖에서 자느라.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은행에서 갑자기 도망가시고 정말 놀랐잖아요.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좀 괜찮아요. 이해해요. 오수연이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녹용 다려드릴게요. 며칠 못 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금방이에요. 앉아 계세요. 오수연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주전자에 물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복순 씨는 꼼짝도 않고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집 모니터 앞에서 윤성준 형사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카메라 세대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엌 화면에 오수연의 뒷모습이 잡혔습니다. 주전자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오수연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거실 쪽으로 시선을 한번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담긴 투명한 약병. 오수연이 빠른 손놀림으로 녹용차에 가루를 털어넣고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윤성준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컵 받는 순간 돌입 준비. 거실에서 이복순 씨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천천히 다녀오세요. 화장실 문이 닫히고 잠깐의 적막이 흘렀습니다. 모니터 속 오수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화사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컵을 들고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드세요. 화장실에서 나온 이복순 씨가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오수연이 컵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녹용차였습니다. 어서 드세요, 어머니. 식기 전에. 이복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순간만 버티면 됩니다. 컵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입술이 컵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쾅! 현관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윤성준 형사가 앞장서며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3명이 뒤따랐습니다. 오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수연 살인미수, 노인학대, 보험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오수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그냥 어머니한테 녹용차 드리려고. 녹용차에 수면제 탄 거 다 찍혔어요. 카메라 보세요. 형사가 노트북을 펼쳐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수연이 약병을 꺼내 차에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오수연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가 집 앞에서 대기하다
경찰에게 제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이야.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 남자가 오수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수연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이복순 씨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년 동안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수연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복순 씨는 드디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떡집도 다시 열었고 시장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 따뜻하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복순아, 정말 대단해. 그 무서운 일을 혼자 버텨냈다니. 할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따뜻한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아들 이민재도 매일 찾아왔습니다. 오수연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이복순 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 평화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아침 일찍 윤성준 형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조직 보스 석방됐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 고위층에 로비하고 증거 불충분이라며 풀려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증거 파일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순 씨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오후 3시 이복순 씨는 텔레비전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직의 보스 최병도였습니다. 저는 20년간 보험 및 금융 컨설팅 사업을 해온 사업가입니다. 최근 저와 제 직원들이 터무니없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최병도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죠. 이복순 씨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일부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어르신께서 사실과 다른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병도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복순 씨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최병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복순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계시죠? 잠깐 얘기 좀 하죠. 오해 푸시죠? 최병도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만약 계속 이러시면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계시잖아요. 이민재 씨 회사 잘 다니시던데 계속 잘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누가 제 집 문 앞에 협박 편지를 놔뒀어요. 정신병원에 있는 오빠를 없애버리겠다고.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형사님도요. 윤 형사님이 갑자기 강원도로 발령났대요. 오늘 아침에 통보받으셨대요. 이복순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최병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증인을 협박하고 형사를 좌천시키고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오후에 황순자 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복순아,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내가 정신병 걸렸다고. 며느리한테 누명 씌웠다고. 누가 그런 소문을? 모르겠어.
근데 빠르게 퍼지고 있어. 손님들도 수군거리고 최병도가 시장에까지 손을 뻗친 것 같았습니다. 이복순 씨는 떡집 문을 닫고 집에 들어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사기 조직 보스 결백 주장, 치매 노인의 착각, 20년 경력 금융 전문가, 누명 벗어, 경찰 무리한 수사, 선량한 사업가 피해. 모든 기사가 최병도 편이었습니다. 댓글도 끔찍했습니다. 노인네가 착각한 거 아냐? 요즘 치매 걸리면 헛소리 많이 하잖아. 며느리가 불쌍하네. 이복순 씨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성준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보스를 못 잡았습니다. 형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 다음 주에 강원도로 발령납니다. 더 이상 이 사건 담당 못해요.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 언젠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겁니다.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형사가 떠났습니다. 이복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최병도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오수연만 감옥에 있고 이복순 씨는 다시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최병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할머니가 이길 수 없어요.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다 제 사람이에요. 할머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최병도가 비웃었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그럼 할머니도 아드님도 안전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복순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최병도가 이긴 걸까요? 두려움과 억울함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경위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경위서? 왜? 제 아내가 살인 혐의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잦은 퇴직 압박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민재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거 최병도 그 사람이 회사에 압력 넣은 것 같아요. 이복순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병도가 아들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이복순 씨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들의 직장까지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해결할게. 조금만 버텨. 하지만 아들의 앞에서 돌아서며 이복순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형사도 떠났고 증거도 사라졌고 세상도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마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서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빠 면회 다녀왔어요. 오빠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협박 편지 얘기를 들었나 봐요. 오빠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복순 씨와 함께 싸워온 사람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황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복순아,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어제 최병도 측 변호사라는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어. 황순자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진술을 취하하면 건어물 가게 권리금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거절하면 내 가게 위생 불량으로 고발하겠다고. 이복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순아, 나는 내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황순자 씨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 나 무서워. 30년 가게야. 이거 문 닫으면 나 끝이잖아. 황순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한테 이런 말하는 게 미안해. 근데 나도 한계가 있어. 이복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친구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병도는 이복순 씨 주변의 모든 사람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괜찮아, 순자야. 내 탓이 아니야. 이복순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순자 씨가 돌아간 뒤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복순 씨는 혼자였습니다. 형사도 없고 박서연도 지쳐있고 황순자 씨도 흔들리고 아들도 위기였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병도였습니다. 할머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 오전까지 고소 취하서에 서명하시면 아드님 직장 문제도 해결해드리고 할머니 명의 보험도 전부 취소해드릴게요. 그리고 위자료로 2억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나쁜 조건 아니잖아요. 이복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내일 오전까지 답이 없으면 그 다음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아드님도 박서연 씨 오빠도 황순자 씨 가게도 전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복순 씨는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2억, 아들의 직장, 황순자의 가게, 박서연 오빠의 안전, 모두 내려놓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병도는 또 다른 할머니를 찾아갈 겁니다. 또 다른 오수연을 풀어놓을 겁니다. 이미 2명의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세 번째가 자신이 될 뻔했습니다. 네 번째는 누굴까요? 이복순 씨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진짜 포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떡집을 지켜야 했을 때도 포기는 이복순 씨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이복순 씨는 윤성준 형사의 개인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사님, 저 아직 싸울 수 있어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요. 형사님, 방법이 있어요. 제가 최병도를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으면 되잖아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미 한 번 해봤잖아요. 오수연한테도 했는데 최병도라고 못할 이유가 있어요? 형사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이번엔 아무도 증거를 없앨 수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인터넷 생중계예요. 다음 날 오전 이복순 씨가 박서연과 황순자 씨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윤성준 형사를 불렀습니다. 황순자 씨는 망설이다가 결국 달려왔습니다. 복순아, 내가 어제 그런 말해서 미안해. 나 겁쟁이야. 아니야, 순자야. 내가 와줬잖아. 넷이 모였습니다. 이복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최병도를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을 겁니다. 그걸 전국에 생중계할 거예요. 박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사님이 인터넷 생중계 얘기를 하셨어요. 실시간으로 전국 사람들이 보면 증거를 조작할 수 없어요. 윤성준 형사가 가방에서 작은 안경을 꺼냈습니다. 이건 특수 제작된 안경이에요. 렌즈 테두리에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서 겉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나요.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되니까 저희가 밖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이복순 씨는 안경을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 안경과 비슷하게 생긴 그것을 천천히 써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안경을 써온 이복순 씨에게 이 안경은 그냥 안경이었습니다. 박서연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가 생중계 채널 준비할게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전국에 송출돼요. 황순자 씨가 이복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나도 할게. 뭐든지 다 할게. 이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있어요. 이복순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병도한테 전화할게요. 고소 취하하겠다고.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오후 3시 이복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최병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생각 잘하셨어요. 제가 졌어요. 너무 무서워요. 고소 취하하고 증거 전부 드릴게요. 그냥 남은 여생 편하게 아들이랑 보내고 싶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 7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혼자 오시고 허튼 짓 하면 주변 사람들 다 끝장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복순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6시 50분, 최병도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박서연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실시간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태준 컨설팅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양복 남자 2명이 막아섰습니다. 핸드폰을 빼앗겼습니다. 가방도 빼앗겼습니다. 옷과 주머니까지 전부 뒤졌습니다. 다행히 안경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책상 뒤에 최병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박서연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황순자 씨가 화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민재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복순 씨의 두 발이 최병도의 사무실 바닥을 밟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병도의 사무실은 넓었습니다. 12층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고 책상 위에는 금속 명패와 고급 만년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20년간 법망을 빠져나온 사람의 공간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이복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앉으세요. 최병도가 의자를 권하며 웃었습니다. 기자 회견장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신뢰감 있고 점잖고 완벽하게 계산된 표정이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경을 살짝 고쳐 썼습니다. 카메라가 최병도의 얼굴을 정면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이미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화면을 응시하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조회수가 5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순자 씨가 입을 틀어막으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고 이민재는 두 눈을 화면에 고정시킨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가져오셨어요? 최병도가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복순 씨는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물론 빈 USB였습니다. 최병도가 그것을 집어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진작 이러실 것이지. 이복순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요? 왜 저였어요? 최병도가 의자에 기대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약해 보이기도 하고 돈도 제법 있었으니까요.
이복순 씨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럼 앞에 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겠네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였죠. 재산 많고 혼자 사시고 완벽한 타겟이었어요. 카페에서 댓글이 터졌습니다. 이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완전 사이코네. 녹화되고 있는 거 모르나? 조회수가 5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직접 죽인 건가요? 이복순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병도가 비웃었습니다. 제가 직접요? 아니죠. 오수영 같은 애들 시켜서 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할 애들은 많거든요. 수면제 먹이고 사고사로 만들고. 최병도가 책상에 팔을 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20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경찰도 검사도 다 내 사람이니까 누가 날 잡겠어요?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돼요. 법도 정의도 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2년의 세월이, 30년의 새벽이, 혼자 지켜온 모든 것이 가슴속에서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책상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나쁜 놈아. 최병도가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이 할망구가 미쳤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복순 씨는 안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지금 당신이 한 말 전부 녹화되고 있어. 그것도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고. 최병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들어올 때 핸드폰도 뺐고 주머니까지 싹 다 검사했는데. 이 안경이다, 이 자식아. 복순 씨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렌즈 테두리에 카메라가 있어. 내가 방금 한 말, 사람을 죽였다고 한 그 말, 전국 사람들이 다 들었어. 최병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카페에서 박서연이 외쳤습니다. 조회수 200만 돌파했어요. 댓글 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신고했어요. 경찰 연락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야? 사람을 죽였다고? 며칠 전에 뉴스 나온 그 죄 없는 사업가 맞아? 황순자 씨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민재는 눈물을 훔치며 핸드폰을 들어 112에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최병도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 할머니가 감히 날.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사무실 문이 박살났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특공대가 돌입했습니다. 최병도가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 2명도 복도에서 함께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병도 씨, 당신을 살인교사, 보험사기, 조직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복순 씨는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경찰이 최병도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빌딩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생중계를 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신고했고 뉴스에서도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 이복순 씨는 그냥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카페에서 박서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복순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두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어머니 원수를 갚았어요. 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순자 씨도 뛰어와 이복순 씨를 꼭 안았습니다. 복순아, 정말 대단해. 진짜 용감했어. 이민재가 이복순 씨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복순 씨는 그 따뜻한 손길들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서웠던 시간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절망,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버텼던 밤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윤성준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 있습니다. 최병도 핸드폰 추적해서 조직 아지트 위치 파악했습니다. 지금 특공대랑 같이 급습 들어갑니다. 보스까지 전부 잡을 겁니다. 오늘로 끝장낼게요. 형사가 급히 나갔습니다. 이복순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온기가 전부였습니다. 오후 4시쯤 이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경찰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주세요. 경찰서 복도에서 이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복순 씨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복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오수연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경찰한테 다 들었어요. 오수연이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거, 이미 2명을 죽였다는 거. 이민재가 이복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복순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넌 몰랐잖아.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40년을 키워온 아들이 이복순 씨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복순 씨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복순 씨는 오래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황순자 씨가 떡집 카운터에서 건넸던 그 말. 착하게 살면 결국 하늘이 알아주는 법이야.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거 하늘이 다 보고 있어. 하늘이 정말 알아줬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너무 험했지만 결국 알아줬습니다. 박서연이 쪽지를 건넸고 황순자 씨가 버텨줬고 윤 형사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이복순 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72년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이제 괜찮아. 저녁 6시 윤성준 형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습니다. 조직 아지트 급습 성공했습니다. 가짜 의사, 보험 설계사, 변호사까지 조직원 11명 전원 체포했어요. 이번엔 증거인멸 못하게 현장에서 바로 압수했습니다. 이복순 씨는 주저앉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차, 2차 피해 할머니 사건도 재수사 들어갑니다. 부검 영장도 나왔어요.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끝났습니다. 최병도도 조직도 오수연도 모두 잡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복순 씨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볍게 숨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복순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소파, 남편 사진이 올려진 장롱, 30년째 쓰는 앞치마가 부엌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찹쌀떡 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나 어제 집에 가서 생각해봤어. 나 진짜 겁쟁이였어. 30년 가게 때문에 흔들렸어. 미안해. 아니야, 순자야. 흔들렸지만 결국 왔잖아. 그게 진짜 용기야. 황순자 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해? 착하게 살면 결국 하늘이 알아준다고. 복순아, 정말 그렇더라. 내가 평생 착하게 살아온 덕분에 박서연 씨도 만나고 윤 형사도 만나고 결국 이긴 거야. 이복순 씨는 황순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의 우정이 그 손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박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면회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뉴스 보고 알았대요. 오수연이 잡혔다는 거, 최병도도 잡혔다는 거, 그리고 제가 면회 가니까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요. 이복순 씨는 박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이에요. 박서연이 이복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행에서 해고됐고, 걱정하지 마. 억울하게 해고당한 거 다 밝혀질 거야. 윤 형사한테 부탁해 볼게. 이복순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박서연을 도와줄 차례였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할 차례였습니다. 그것이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해야 할 다음 일이었습니다. 법정 날이 밝았습니다. 이복순 씨, 박서연, 황순자 씨, 이민재, 그리고 윤성준 형사, 5사람이 법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복순 씨는 30년째 입어온 회색 외투를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손에는 조그만 손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72년을 살아온 떡집 할머니였습니다. 황순자 씨가 이복순 씨의 팔을 끼었습니다. 복순아, 오늘 잘 될 거야. 박서연이 앞쪽에서 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재가 이복순 씨의 다른 팔을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5사람이 법원 문을 함께 통과했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생중계 영상을 본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도 가득했습니다. 이복순 씨가 방청석에 자리를 잡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석에는 오수연, 최병도, 검은 정장 남자, 그리고 조직원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11명이었습니다. 가짜 의사, 보험 설계사, 변호사, 실행 조직원들. 이복순 씨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오수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이용한 독사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그중 2명이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최병도는 해당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조직의 수장으로 20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을 반복해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카메라 안경 영상, 카페 녹화 영상, 약병 성분 분석 결과, 보험 서류 위조 증거, 조직원들 간의 통화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된 것은 생중계 영상이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최병도가 직접 한 말이 재생됐습니다. 할머니가 약해 보이기도 하고 돈도 제법 있었으니까요. 수면제 먹이고 사고사로 만들고 경찰도 검사도 다 내 사람이니까 누가 날 잡겠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병도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꺼냈습니다. 재판부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조직 아지트에서 압수한 문서입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의 이름과 재산 내역, 보험 가입 날짜, 사망 날짜가 기록된 조직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복순 씨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표시와 함께 또한 이번 압수 과정에서 최병도가 경찰 내부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증거도 함께 확보됐습니다. 해당 인사는 현재 별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오수연이 피고석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최병도는 앞을 바라보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진 것을 이복순 씨는 느꼈습니다. 박서연이 이복순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황순자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민재는 고개를 꾸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이 숨죽였습니다. 이복순 씨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고인 최병도, 살인교사 및 조직범죄로 무기징역. 방청석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피고인 오수연,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 오수연이 피고석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오수연이 이복순 씨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녹용도 사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이복순 씨는 오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연기하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넌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냥 살인자일 뿐이야. 이복순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직원 전원, 징역 10년에서 20년. 경위관이 피고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최병도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이복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했던 사람이 한 명의 떡집 할머니에게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수갑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복순 씨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크가 몇 개나 눈앞에 쏟아졌습니다. 이복순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복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72년 전 김포 어딘가에서 태어난 작은 아이가 새벽마다 찹쌀을 불리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떡집을 지키고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은행에서 뛰쳐나오고 밤새 울고 다시 일어서고 그 모든 것 끝에 여기 서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이복순 씨 옆에 섰습니다. 황순자 씨가 반대편에 섰습니다. 이민재가 뒤에서 이복순 씨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윤성준 형사가 고개를 꾸벅이며 웃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4월의 햇빛이었습니다. 은행 가던 날도 4월이었습니다. 그때의 햇빛은 뜨겁고 무서웠는데 오늘의 햇빛은 따뜻했습니다. 이복순 씨는 눈을 감고 그 햇빛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울렸습니다. 생중계 영상은 그날 저녁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전국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72세 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신문사는 이복순 씨의 이야기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한 달 뒤
노인 대상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복순 씨의 이름이 그 법안 발의 이유서에 적혔습니다. 박서연은 억울한 해고가 인정돼 은행에 복직했습니다. 윤성준 형사는 서울로 복귀해 승진까지 했습니다. 박서연의 오빠는 정신병원에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순자 씨의 건어물 가게는 여전히 시장 입구에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민재는 오수영과의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이복순 씨의 떡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하고 찹쌀을 나르고 이복순 씨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고영칠 씨가 살아있었다면 저 모습을 좋아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복순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찹쌀을 불리고 솥에 물을 올리고 앞치마를 두르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김포 전통시장의 새벽 공기가 들어왔고 그 공기가 이복순 씨의 폐 깊숙이 스며드는 것이 그냥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이복순 씨는 은행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이복순 씨와 지금 이복순 씨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따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은행 가던 날 아침 이복순 씨는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차를 타면서도 내내 불안했습니다. 창구에 앉아 쪽지를 받던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이복순 씨는 반죽을 고르게 펴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이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하고 찹쌀 반죽을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반죽을 너무 세게 치거나 떡판을 엎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복순 씨는 그럴 때마다 웃었습니다. 야, 힘 조절 좀 해. 찹쌀이 도망가겠다. 엄마,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30년을 해도 매일 달라. 그게 떡이야. 이민재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아들의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첫 번째 아내를 잃고 1년 넘게 집 밖을 나오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오수연을 데려왔을 때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기뻤는데 알고 보니 그 웃음마저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웃음은 달랐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민재야, 너 원래 이렇게 부지런했니? 엄마가 새벽마다 혼자 이러고 계셨는데 제가 토요일 하루도 못 오겠어요. 이복순 씨는 아무 말 않고 반죽을 계속 빚었습니다.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 나란히 떡을 빚던 기억이 잠깐 스쳤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르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황순자 씨가 건어물 가게를 잠깐 닫고 찾아왔습니다. 손에 시원한 식혜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오늘 우리 가게 손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유명한 떡집 사장님 친구 아니냐고. 이복순 씨가 웃었습니다. 유명하긴. 그냥 떡집이지. 야, 뉴스에 나왔잖아. 신문에도 났잖아. 이제 유명인이야, 유명인. 황순자 씨가 식혜를 건네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복순아, 나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 변호사 찾아왔을 때
순간 흔들렸어. 미안해. 아는데. 알면서 뭐가 괜찮아. 순자야, 흔들리면서도 결국 온 거잖아. 그게 용기야. 처음부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 황순자 씨가 식혜 잔을 들며 작게 웃었습니다. 30년 친구 잘 뒀다. 복순아. 나도. 두 사람은 말없이 식혜를 홀짝였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오후 햇빛이 비껴 들어왔습니다. 떡집 안에 그 햇빛이 길게 깔렸습니다. 이복순 씨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는지를요. 박서연이 복직 첫날 퇴근하고 이복순 씨의 떡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다시 출근했어요. 잘 됐다. 어땠어?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사람들이 저 알아보니까요. 박서연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창구에 앉으니까 그냥 제 자리더라고요. 이복순 씨는 인절미 한 접시를 박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오늘 수고했어. 박서연이 떡을 집어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할머니, 제가 쪽지 드리러 갔을 때 왜 믿으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복순 씨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눈빛이 거짓말을 안 했거든. 사람 눈은 속일 수 없어. 72년 살면서 배운 거야. 박서연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저 앞으로 어떤 서류든 꼭 확인할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그게 내 어머니한테도 나한테도 가장 좋은 거야. 박서연이 이복순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오수연이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그 손과 달리 지금 박서연의 손은 따뜻하고 진심이었습니다. 같은 며느리 나이의 손이었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이복순 씨의 사건은 전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생중계 영상은 최종 8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대상 보험 사기 조직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전국 각지에 숨어있던 유사 조직 3곳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이복순 씨가 혼자 버텨낸 것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을 지킨 셈이 됐습니다. 1차, 2차 피해 할머니들의 사건도 재수사됐습니다. 부검 결과 두 분 모두 수면제 과다 복용이 타살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가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는 무효가 됐습니다. 두 할머니의 이름이 다시 기록됐습니다. 억울하게 떠난 분들이 이제는 피해자로 제대로 기억됐습니다. 박서연은 복직 후 은행 내부 제보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서류가 접수됐을 때 직원이 경고를 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서연이 이복순 씨에게 쪽지를 건넸던 것처럼 이제는 체계적으로 노인 고객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서연의 오빠는 요양병원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외출을 했습니다. 박서연과 함께 어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오래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복순 씨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어머니 원수를 갚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순 씨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윤성준 형사는 서울강력계로 복귀한 뒤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노인 대상 범죄 전담팀의 팀장이었습니다. 형사는 이복순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2년간 쫓던 놈들을 다 잡았어요. 아이고, 형사님이 다 하셨지. 저는 그냥 안경 쓰고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할머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복순 씨는 웃으며 인절미를 권했습니다. 형사가 떡을 받아들다 말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처음에 미끼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저도 겁이 났어요. 혹시라도 할머니가 다치시면 어떡하나. 저도 겁났어요. 그래도 하셨잖아요. 겁나도 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72년 살면서 배운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절미를 한 입 깨물었습니다. 맛있다. 30년 솜씨야, 형사님.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이복순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이렇게 크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를요. 어느 봄날 이복순 씨는 처음으로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간만에 남편 묘소에 가고 싶었습니다. 준비해둔 인절미 한 상자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묘소에 도착해 잡초를 뽑고 비석을 닦았습니다. 인절미를 올려두고 잠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었습니다. 영감, 나 큰일 날 뻔했어. 그 며느리가 글쎄 나를. 이복순 씨는 말하다 잠깐 멈췄습니다. 근데 안 당했어. 내가 이겼어.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이복순 씨는 그것이 고영칠 씨의 대답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이없이 뿌듯해하는 남편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결국 하늘이 알아준다고 순자가 그러더라. 이복순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더라고. 정말로 알아주더라.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이복순 씨는 손으로 비석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면 결국 하늘이 알아줍니다. 이복순 씨는 3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폐지 줍는 노인에게 팔다 남은 떡을 챙겨줬고 가게 앞을 지나는 초등학생에게 작은 인절미를 쥐어줬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박서연이 목숨을 걸고 쪽지를 건넸고 황순자 씨가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함께했고 윤성준 형사가 2년간 쫓아온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 곁에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복순 씨가 이긴 이유였습니다. 오수연은 화사한 미소와 녹용과 계산된 말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최병도는 20년간 돈으로 모든 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역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 명의 떡집 할머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72년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복순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십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찹쌀을 빚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새벽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그날의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